안녕하세요, 오브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문서를 작성하실 때가 됐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셨고요. 합격 샘플을 준비했거든요. 합격 샘플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꿀팁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 사업계획서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그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신청자 이름으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그 사업이 있고요. 이것이 최대 1억인데 보통 5천에서 많게는 뭐 7천만 원까지 줍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평가관들이 제일 처음에 보는 부분이겠죠? 이 제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서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평가관 분들께서는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인지, 혹은 어떤 제품인지를 특징을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서 평가관분들께서 많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기술을 쓰는 혹은 이 제품을 쓰는 이 서비스를 쓰는 대상이 들어가면 좋고, 그리고 기술 및 용도, 그리고 제품명 이런 식으로 같이 조합을 해서 제목을 넣으면 좋습니다. 근데 어려운 단어를 제가 좀 쓰긴 했죠. NLP 기반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AI에서 사용되는 AI 인공지능 시장에서 사용되는 자연어 처리라는 그런 기술에 대한 용어이고, 요게 아니면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좀 짧게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좀 길게 돼서 제가 이 한 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NLP 기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평가관 분들이 보시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뭘 하려는지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요약본이거든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승부가 납니다. 요약 페이지에서 승부가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평가관 분들께서 한 번에 검토하셔야 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검토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줄이시고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약본을 열심히 이제 읽으시고 뒤에 것들은 빠르게 훑으시는 타입이십니다. 대부분 평가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약본에서 최대한 우리의 장점을 드러내고 요약본만으로도 우리의 사업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앞에서 아이템명이랑은 조금 다른데 서비스 혹은 제품의 명칭, 브랜딩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는 누구나 하는, 나도 하는 부동산 경매, 누나 옥션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 좀 가미되어 있고 카피라이팅이 가미되어 있는 명칭을 썼습니다. 네, 범주는 서비스나 혹은 제품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웹 서비스를 기획하였기 때문에 웹 서비스라고 썼습니다. 요약본의 내용의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템 개요가 있고 배경 및 필요성, 현황 및 구체화 방안, 그리고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 필요한 이미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약본을 보통 한 페이지로 요약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할 얘기들이 좀 많아져서 두 페이지 정도로 늘려서 썼습니다. 두 페이지 정도로 해도 허용이 되는 사업들이 있고 안 되면 거기에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하라고 써 있을 거예요. 공고에 양식에도 써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개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문제인식부터 먼저 보자면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고는 싶지만 MZ세대들이 어렵게 느껴진다.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매 정보 때문에
가치평가에 관여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정보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그 서비스, 그 정보를 가공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경매 정보 사이트를 봐도 경매를 선뜻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결국은 수백만 원의 컨설팅을 받던지 컨설팅 업체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내는 등 접근성이 낮다. 네, 이렇게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이거의 문제인식이 어디서 되었냐면 일단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동산 경매 하고 싶은데 책을 읽어도 일단은 선뜻 하기가 어렵고 경매정보 사이트를 봐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500만 원을 내고 이제 들었죠. 그 전에도 이미 숱하게 제가 그 강의 같은 것도 들으러 다니면서 거의 저는 10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워서 하게 된 거죠. 너무 배우는 값도 비싸고 접근할 만한 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MZ세대를 조사했더니 MZ세대가 재테크로 제일 선호하는 곳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향후에 도전하고 싶은 재테크 1위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이제 사회의 주역이 되는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친숙한 블로그의 형태로 텍스트, 영상, 그리고 콘텐츠 형태로 투자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플랫폼 내의 콘텐츠만으로도 경매 공부, 입찰, 낙찰, 엑시트 전략 등을 다 짤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정보 공유의 템플릿에 판단의 사유를 첨가할 수 있게 해서 데이터 확보 및 사용자가 가치 판단 기준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공부가 되겠죠. 왜냐면 이 물건은 뭐 1에서 마이너스 500만 원. 이거는 괜찮으니까 뭐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써도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유저 나름대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핵심 기능은 대법원 경매 물건을 이제 정보를 크롤링하고 필터링하는 근데 이제 크롤링 할 때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없게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 기능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연어 처리를 활용할 수 있게 가치평가 기능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사진 및 텍스트 등을 정보를 업로드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들이 해당 콘텐츠 제작자 팔로우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수들의 정보들을 꾸준히 구독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유료 정보들은 구독 결제가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독 결제 기능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 입문 평균 비용인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배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MZ세대의 202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미래자산 증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 차별점은 그냥 이제 정보만을 제공하고 컨설팅이나 대출 알선을 연계하는 플랫폼과 아무 공부 없이 그냥 조각 투자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제 서비스가 양극단에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을 포지셔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죠. 그 다음엔 팀 구성,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적었고 최종 산출물은 경매정보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거였고 역량 활용 계획은 우리 팀원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적었습니다. 시장은 SOM, SAM, TAM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첫 시장을 경매정보 서비스들이 국내에 있거든요. 그것들 탑6의 매출 합계가 278억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MZ세대 비율을 20%로 보고 한 50억 정도, 요 곱하면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50억 정도를 우리가 먹자.
라는 목표 시장으로 잡았었고, 그 다음에는 컨설팅 시장, 그 다음에는 자산 유동화 거래 시장까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설 검증 전략, 프로덕트 마켓 핏 검증 전략은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경매 정보를 찾아보는 그 루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도 하면서 댓글로 유입 시도하고, 이제 우리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게시용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고 유통한다. 그리고 그런 채널에서 소액 물건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무료 내지는 저렴한 가격에 유통을 시도해본다. 요게 이제 핵심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전하면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봤고, 특히 MZ세대는 자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소액 물건 위주로 정보를 좀 많이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차별성은 부동산 가치 판단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제공하려는 첫 시도였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정점 회사 이름을 이제 가칭으로 정점이라고 했었는데, 정점 비즈니스고, 그리고 정보를 소비하는 인포메이션 컨슈머가 있고,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 제공자. 이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경험해 본 사람들 혹은 고수들이겠죠. 이분들이 투자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게시글들을 적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시글들을 적으면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독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하게, 소비를 하게끔 했습니다. 캐피탈 플로우도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 데이터 플로우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미지에서 마지막엔 이 왼쪽이 기존의 경매 정보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던 경매 정보지의 정보 구성입니다. 이 오른쪽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UI인데요. 이 뭐가 다르냐면, 경매 정보를 있는 그대로 넣었다면 우리는 일단 접어놓고 여기 펼쳐보기를 넣으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핵심 정보만 위에 넣고, 그 아래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핵심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가공을 해서 넣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투자 안정성은 높다, 상상, 수익 기대값은 중하 해서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해서 6단계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게 난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요 투자 안정성이 높은 것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수익 기대값은 중하,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수익 기대값은 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안정성보다는 큰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안정성은 뭐 중중이어도 기대값이 상상이면 이제 그런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누나 AI의 가치 판단, 일단은 수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이 아파트의 기준 가액이 뭐 실거래가랑 호가를 보니까 한 3억 2천 정도 하는데,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명도 비용이 얼마가 들고, 베란다에는 곰팡이 있다고 하니까 곰팡이 제거 비용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쭉쭉쭉 하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가치는 2억 8천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수익도 나야 되잖아요. 2억 8천으로 사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2억 3천만 원 내가 5천만 원 정도 깎아서 낙찰받으면 월세 수익률은 26.3% 정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간단하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약 페이지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나 그림을 이렇게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바쁜 심사위원들은 이 텍스트를 파라락 하고 빠르게 읽을 수밖에 없어서 한눈에 보는 이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뭐냐면 이 시장을 단계별로 구성하시는 게 실현 가능성이 높게 느껴지고, 첫 시장 SOM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수치 같은 것들, 그리고 혹시 회사가 있다면 회사들 개수, 우리 고객이 누군데 그들을 정확하게 카운팅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첫 시장을 작은 시장으로 잡고 그것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시장부터는 확장을 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최대한 쉬운 단어를 많이 활용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읽어도 이해가 가게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약한데 어려운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업계, 이 분야에서 쓰는 단어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쓴 건데요. 아무튼 좀 쉬운 단어로 사용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업 기간 안에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결과물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준비 정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했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한다. 뭘 만들 거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기대되는 모양도 실제로 이게 개발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저 앞에서 제가 적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웹사이트 한 종.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산출물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사업, 이 과제가 종료될 때 평가를 한번 하거든요. 요 산출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과제가 성공이냐, 실패냐, 뭐 우수냐, 보통이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면 그 다음에 후속 지원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의 결과물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타당한 예산,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제 타당한 예산이고, 그리고 스케줄도 그거에 맞게 내가 작성을 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뒤에 나오거든요. 예산은 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이 과제 기간 동안 수행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 예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뽑아주시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저희 첫 VR 아이템 같은 경우는 준비된 게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합격을 하긴 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최대한 잘 정리를 하셔서 보여주셔야 해요. 여러 가지 조사도 했고, 준비도 이제 여러 가지를 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셔야 하고, 이 UI UX 프레임도 피그마에서 열심히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샘플로. 실제로 이게 개발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개발을 직접 하진 않았어도 이런 식으로 기획은 해봤구나.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것이 중요한데 이 사업계획서 안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하는 그 명분을 그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시켜서 넣어 주셔야 하는데 그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 그 얘기들을 많이 넣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수입품을 대체한다. 수입하는데 국내에서는 제품이 없어서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 국부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명분이고, 그리고 수입 기술을 대체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뭐 실제로 이거 조사했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AI를 활용해서 자동 가치 평가 솔루션을 우리가 하겠다. 특히 자연어로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좋은 명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확대. 우리나라 어떤 산업군의 산업의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그것도 좋은 명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출 가능성, 그리고 고부가 가치, 그리고 글로벌 산업,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그리고 신시장을 개척하든지, 아니면 사회공헌이 들어간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들을 찾으셔서 이런 식으로 가미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개발이 되면 좋은 점들을 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 같은 거, 요런 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명분 같은 것들을 잘 썰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자산 평가의 효율성을 향상한다. 자산 평가가 결국은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거를 좀 자동화하고, 좀 실질적으로 투자에 맞는 자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현재 자산 평가는 대부분 대출, 금융 쪽에서 하는 자산 평가 방식이라서 투자랑은 조금 갭이 있습니다. NLP 모델은 부동산 자산 평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하여 투자자와 경매 정보 사이트의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MZ세대가 부동산 투자 기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을 또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계획서 꿀팁은 최대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 아이템과 유사한 사업계획서 혹은 발표 자료, IR 자료 등을 많이 서칭하셔서 확보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보시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식으로 평가관들이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그것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평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영해보자인데 평가자분들이 평가표에 의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 뒤에 게 나오는 거고 심사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가는 산출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낙제를 받는 경우, 내가 약점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하시는 분들은 약점이 보이면 그 부분을 굉장히 파고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약점으로 보이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평가지표를 염두하셔야 되는데, 요 평가지표 예시를 보시면은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의 서류 평가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가 항목이 있고 세부 내용이 있죠. 여기에 보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세부 내용도 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게 된 동기, 문제인식,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 방법, 여기 이제 솔루션이 되겠죠. 그리고 경쟁력 확보 방안, 뭐 차별성이라든지 전략 등이겠죠. 그리고 이 사업화를 위한 시장 진입 전략과 자금 조달 방안, 그리고 팀 구성이 어떤 식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로 보여드린 요 경매 플랫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해 초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 서류 넣었는데 서류는 통과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